가면무도회. 내가 그런 이상한 클럽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이노우에 지로라는 친구 녀석 때문이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부류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이 친구는 상당히 특이해서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정통했다.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하는 배우는 어디 가면 볼 수가 있고, 포르노를 보여주는 유곽은 어디 어디고, 도쿄에서 제일 근사한 도박장은 외국인 거리 어디에 있다 하는 식으로 내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각종 지식들이 언제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하루는 이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야 알 리가 없지만 내 친구들 사이에는 21회라고 하는 모임이 하나 있어. 뭐 좀 색다른 클럽이야. 쉽게 말하면 비밀 결사 같은 건데, 회원들은 세상의 모든 유희와 도락에 지치고 실증난 무리들이야. 뭐 일단 상류층이라 돈 걱정들은 없는 편이고, 뭔가 색다르고 특별한 자극을 구하는 것이 클럽의 목적이야. 대단히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있고 새 회원도 거의 받질 않아. 근데 오늘 어쩌다가 결혼이 한 명 생겼다네. 클럽은 본래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딱 한 사람만 더 입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래서 친구 좋다는 말도 있고 해서 내가 자네한테 물어보려고 왔는데 어떤가? 어? 그냥 가입하시지? 역시나 친구의 말은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솔깃해진 내가 물었다. 그럼 그 클럽에서는 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친구가 설명했다. 자네 소설은 좀 읽나? 외국 소설에 흔히 나오는 좀 이상한 클럽, 뭐 가령 자살 클럽 같은 거 말이야. 사실 그건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강렬한 자극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결사단체라고 할 수 있네.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우리는 매월 20일에 모여. 그래서 21회지. 그때마다 깜짝 놀랄 끝내주는 이벤트도 벌여. 뭐 지금도 일본에서 결투가 벌어진다고 하면 자네는 아마 못 믿겠지만은 우리 모임에서는 비밀리에 그런 흉내라도 내보거든. 물론 진짜 목숨을 거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당번이 된 회원이 사람 죽인 얘기를 어찌나 실감나게 하던지 다들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에로틱한 유희를 즐길 때도 있다네. 여하튼 그런 종류의 아주 보기 드문 유희를 하면서 일반적인 도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멋지고 강렬한 자극을 얻으면서 즐거워들 하는 거지. 어떤가? 재밌지 않겠나? 대충 그런 이야기였다. 근데 그런 소설 같은 클럽이 지금 세상에도 진짜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내가 반신반의하면서 되물었다. 자넨 그래서 안 돼. 이 구석구석 세상을 잘 모르잖아. 사실 우리 클럽은 세 발의 피라네. 더 심한 것들이 도쿄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세상은 절대 자네 같은 군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닐세. 쉬운 얘기로 어느 귀족 모임에서 포르노 영화를 틀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생각을 좀 해보게. 그건 도시의 어둠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구석구석 널리고 널렸을 테니까. 결국 그렇게 설복당해서 나도 그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직접 모임에 참석을 해보니 친구의 말은 과연 거짓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내 상상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재미가 있었다. 아니, 재미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고혹적이라는 말, 바로 그거였다. 나는 한 번 참석한 뒤로는 완전히 중독되어 탈퇴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졌다. 회원 수는 모두 17명이었는데 회장쯤 되는 이는 니온바시에서 기모노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전통 의상을 다루는 고상한 직업과는 동떨어지게 대단히 파격적인 사람이라 각종 이벤트들도 대개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고는 했다. 아마도 그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과히 천재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제안은 하나하나가 모두 기상천외하고 기절초풍할 일들 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회원들을 어김없이 즐겁게 해주었다. 물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16명도 저마다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은 아니었다. 직업 분류를 해보면 상인이 가장 많지만 나름 꽤 유명한 신문기자, 소설가들도 있었고 젊은 귀족까지 한 명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나 내 친구는 무역회사 직원에 불과하지만 우린 둘 다 돈 많은 아버지를 둔 덕에 사치스러운 이런 사회에 끼어드는 것에 본래 위화감은 없었다. 아참, 잊어버리고 미리 말을 하지 못했는데 회비도 좀 비싼 편이다. 단 하룻밤의 모임을 위해서 매월 50엔의 정기 회비를 내고 이벤트에 따라서는 그 두세 배까지도 특별 회비로 내야 한다. 평범한 셀러리맨이라면 조금 타격을 받을 만한 금액일 것이다. 나는 5개월 동안 21회의 회원이었다. 즉 5번만 그 모임에 참가했다는 뜻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 번 참석을 하면 인이 바뀔 정도라서 평생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던 재미난 모임을 겨우 5개월 만에 그만두었다는 소리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왜 탈퇴하게 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기도 하다. 우선은 입회 이후 5번째 참석하게 된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어느 날 그 모임의 회장, 그러니까 이재키 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렇게 회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친해진 다음에 성향을 파악해서 각종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이 이재키 회장의 방법이었다. 그래야만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예사롭지 않은 기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쾌활한 인물이어서 어느덧 내 집사람의 호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우리 부부의 화제에 오를 때도 있었다. 게다가 회장의 부인 또한 굉장한 사교가여서 집사람뿐 아니라 회원의 아내들과도 서로 방문할 만큼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비밀 결사라고는 해도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모임을 아내들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게 정확히 어떤 클럽인지는 몰랐지만 여하튼 이재키 씨를 중심으로 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내들도 알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회장은 듬성듬성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싱글벙글 거실로 들어왔다. 투실투실하게 살이 찐 50대 남자여서 치기 어린 우리 클럽과는 아무 인연도 없을 듯한 외양이지만 너무도 예의 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방석에 앉아서 이리저리 사방을 휘둘러 보면서 모임에 필요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다. 이번 모임은 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가면부도회입니다. 17명 회원 수에 맞춰서 여자들도 초대를 할 테니까 얼굴을 가린 남녀들이 짝을 지어 무도회를 즐기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니 남자건 여자건 모두 변장에 열과 성을 쏟아서 절대로 누가 누군지를 몰라야 합니다. 짝은 제가 제비 뽑기로 맺어줄 테니까요. 한마디로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입니다. 가면은 미리 드리겠지만은 변장도 최대한 감쪽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장의 정도를 평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재미있어 보여서 나도 찬성을 했지만 상대가 될 여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모른다는 것이 조금 불안해졌다. 저 여자들은 어디서 데려오는 겁니까? 회장은 예의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런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결코 시시한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직업 여성이라든지 그 비슷한 종류의 여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취향의 여자들로 초대를 할 테지만 미리 밝히면 재미가 덜하겠죠. 하여간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하필이면 아내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회장도 당황을 했는지 앉음새를 바로잡더니 한층 더 수다스럽게 듣기 싫은 그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이야기꽃이 활짝 피셨군요. 아내는 가시가 있는 말을 던지고는 차를 따랐다. 그냥 저 장사하는 얘기 조금 나눴지요. 회장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구차하게 변명했다. 늘 그런 식이었다. 어찌 되었건 일단 용무를 마친 회장은 돌아갔다. 물론 장소며 시간 따위도 완전히 결정되었다. 드디어 20일이 되었다. 나는 지시받은 대로 난생 처음 정성껏 변장을 하고 미리 받아둔 얼굴 가리개를 들고 지정된 장소로 나갔다. 변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유희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변장 때문에 일부러 아는 미술가에게까지 찾아가서 화가들 특유의 얄궂은 양복을 빌려왔고 긴 머리 가발도 새로 샀다. 그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도 아내의 화장분까지 슬쩍해서 얼굴에 바르기도 했다. 집안 식구들에게 들키지 않고 감쪽같이 해치우는 데 따르는 스릴까지 더해져서 처음 해보는 변장이 실로 유쾌하기에 짝이 없었다. 거울 앞에서 마치 서커스의 어릿광대라도 된 양 얼굴에 백분을 덕지덕지 바르는 기분, 그건 실제로 이상야릇하면서도 기이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나도 처음으로 여자가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찌 되었건 변장을 마친 나는 기묘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인력거 차양 속으로 숨기면서 지정된 오후 8시에 맞춰 비밀 장소로 나갔다. 모임 장소는 시내 어떤 부호의 저택에 마련되어 있었다. 인력거가 저택 때문에 이르자 나는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던 대로 문지기에게 특정한 신호를 보냈고 돌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멀리 보이는 현관으로 향했다. 아크등 불빛이 기묘한 내 그림자를 새하얀 돌길 위에 길게 늘어뜨렸다. 현관에는 시중꾼 같은 남자가 하나 서 있었는데 보나마나 우리 모임에서 고용한 사람일 것이다. 내 희한한 꼴을 보고도 태연하게 말없이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긴 복도를 지나 널찍한 서양식 거실에 들어가니 회원인가 싶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오늘 우리의 상대가 될 여자들이 서거나 걷거나 또는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휘황한 전등이 넓고 아름다운 거실을 그야말로 꿈처럼 밝히고 있었다. 나는 입구에서 가까운 소파에 앉아 지인을 찾아본다고 이리저리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교묘한 변장수를 가진 게 틀림없었다. 회원일 것이 분명한 10명 남짓한 남자들이 마치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뒷모습이나 걸음걸이로는 조금도 분간이 가지 않았고 얼굴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다들 검은 가리개를 쓰고 있으니 어차피 누가 누군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다. 다른 이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오랜 친구인 이노우에만큼은 아무리 변장을 했다고 해도 내가 못 찾아내랴 싶어서 눈에 힘을 주고 물색을 해보았지만 차례차례 입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슷한 인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내 친구도 못 알아본 것이다. 참으로 기묘한 밤이었다. 그슬린 것처럼 탁한 은빛 거실 안에 둔탁하게 번쩍이는 나무 쪽으로 세공된 마룻바닥, 그 위에서 온갖 변장을 했지만 똑같은 복면을 쓴 17명의 남자와 17명의 여자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한 기대감으로 어떤 이는 굳어있고
또 어떤 이는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양의 가장무도회를 연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물론 방이 양실이고 사람들도 대개 양장을 하고 있었지만 본래 일본인이 사는 저택인데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도 모두 일본인이었으므로 전체적인 조화는 대단히 일본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변장은 정체를 숨긴다는 점에서는 탁월했지만 너무 소박하거나 너무 조잡해서 서양식 가장무도회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 게다가 왠지 조심스럽고 나긋나긋 걸어가는 여인들의 모습도 활발한 서양 여자들과는 어쩐지 달라 보였다. 정면에 놓인 큰 시계를 올려다보니 드디어 지정된 8시를 지났고 회원들도 모두 모였다. 이 안에 내 친구인 이노우에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한 나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둘러보았다. 그러나 긴가민가한 사람은 두어 찾았지만 역시 확실치는 않았다. 푸른색 굵은 줄무늬 옷을 입고 같은 천으로 된 사냥모를 쓴 남자의 어깨도 눈에 익었고 검붉은 중국 옷을 입고 또 그런 모자를 쓴 채 변발을 길게 늘어뜨린 남자도 비슷해 보였다. 그런가 하면 몸에 딱 붙는 가죽 바지를 입고 검은 비단천으로 머리를 감싼 남자의 걸음걸이도 혹시 이노우에가 아닐까 싶었다. 아련한 실내 분위기 탓이었는지 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의 변장이 하나같이 교묘하게 짝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지 경외감을 느꼈을 정도였다. 한 장의 검은 천으로 된 복면, 그것이 이토록 기이하고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한 1등 공신이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마침내 서로가 살펴보고 의심하면서 기묘한 침묵을 자아내고 있는 그곳으로 좀 전까지만 해도 현관에 서 있던 시중꾼이 들어왔다. 그러더니 뭔가 암송이라도 하는 말투로 다음과 같이 알렸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고 회원들도 모두 자리에 모이신 듯하니 지금부터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정해진 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파트너를 정하기 위해서 미리 나눠드린 번호표를 저에게 건네주십시오. 제가 그 번호를 호명하면 같은 번호를 받은 사람끼리 오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댄스가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분도 와 계시므로 오늘 밤은 본격적인 댄스를 즐기기보다는 단지 음악에 맞춰서 손을 맞잡고 가볍게 돌아가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안내를 받지 못한 회원님도 부디 조금도 사양치 마시고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트너가 정해지면 흥을 돋우기 위해서 실내 전등을 모두 끌 계획이오니 이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지 회장이 명령한 대로 복창하는 데 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참 요상한 안내문이었다. 무얼 하든지 상식을 무너뜨리는 우리 클럽의 이벤트라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나는 그 안내를 받을 때 왠지 모르게 몸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그건 그렇고 시중꾼이 번호를 읽기 시작하면서 나를 포함한 34명의 남녀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몇 줄로 열을 맞추어 서 있었다. 드디어 그렇게 17쌍이 탄생했다. 남자들끼리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판에 갑자기 파트너가 된 여자들이 누군지는 더더욱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희미한 등불 아래 서로 복면을 사이에 두고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상대를 파악하고자 했다. 아무리 기이한 것을 즐기는 우리 회원들이지만 이런 사태는 역시 거북한 것이다. 같은 번호표를 가졌다는 이유로 내 앞에 선 여인은 검은 양장에 복고풍에 짙은 복면을 쓰고 그 위에도 아주 꼼꼼하게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다. 언뜻 보아도 이런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숙한 태도였지만 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전문 댄서인가? 배우인가? 아니면 현숙한 아가씨인가? 회장이 전에 말하던 투로 미루어 설마 기생은 아니겠지만 도대체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내 파트너의 몸매가 어쩐지 아주 낯설지는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슬쩍슬쩍 훔쳐보고 있는 동안에 상대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장발의 화가로 변신한 내 모습을 열심히 살피면서 고민하는 듯 했다. 만약 그때 축음기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만 더 늦었거나 전등불이 조금만 더 늦게 꺼졌다면 나중에 나를 그토록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내 파트너의 정체를 어쩌면 알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던 찰나에 갑자기 거실이 암흑천지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또는 간신히 용기가 생겨서 파트너의 손을 잡았다. 여자도 가냘픈 손목을 내게 맡겼다. 눈치꽤나 있는 사회자는 마침맞게 템포가 느린 조용한 현악 합주곡을 축음기에 걸었기 때문에 댄스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또 모르는 사람도 모두가 음악에 맞춰서 어둠 속을 돌았다. 만약 거기에 정말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었다면 신경이 쓰여서 춤출 엄두도 못 냈겠지만 다행히 사회자의 배려로 사방이 깜깜해지니까 남자도 여자도 모두 마음이 편해져서 결국 마칠 즈음에는 또각또각 울려 퍼지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결들이 천장까지 울려 퍼지도록 신나게 춤을 추었던 것이다. 태어나서 그런 이상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칠흑 같은 방이었고 우리는 반질반질한 나무바닥을 딱따구리처럼 톡톡톡톡 기이한 리듬을 울리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댄스곡으로는 부자연스러운, 아니 도리어 음울하게 느껴지는 현악이나 피아노 소리가 땅속 깊은 곳인 것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높다란 천장 아래 어두워서 더 한층 많아 보이는 사람들의 머리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살짝 흐트러진 사람들의 모습은 지옥의 향연처럼 괴기스러운 데가 있었다. 이런 기이한 전경 속에서 나는 어쩐지 낯이 익은, 그러나 확실하게는 기억나지 않는 한 여인과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라니. 나의 심장은 공포인지 환희인지 모를 기이한 감정으로 충만해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파트너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 만약 이 여자가 매춘부 같은 부류라면 어떤 신뢰를 해도 용납이 되겠지만은 설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다. 혹시 전문 댄서인가 싶었지만 댄서치고는 너무 정숙해 보이는 데다가 정작 춤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만약에 양갓집 규수나 유부녀라면 회장이 이번 이벤트는 너무 철저해서 도리어 범죄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은 남들처럼 춤을 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놀랍게도 파트너의 손이 살며시 내 목을 휘감아 왔던 것이다. 대담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직업 여성처럼 난잡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젊은 처자가 연인을 대하는 느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익숙했고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다. 바로 앞에 있는 그녀의 복면 너머로 살며시 향기로운 숨결이 내 얼굴을 덮었다. 부드러운 그녀의 비단옷이 사각사각 신비로운 감촉을 던지며 내 비로드 옷과 닿았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나를 조금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연인들처럼 말없이 춤을 계속 추고 있었다. 또 하나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어둠 속에서 춤추는 다른 사람들 역시도 우리처럼 또는 훨씬 더 대담하게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알지도 못하는 상대와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자신이 문득 어쩐지 두려워졌다. 이윽고 모두가 춤을 추다 지쳤을 즈음 마침 축음기가 딱 멈추더니 좀 전에 들은 시중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러분, 옆방에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휴식해 주십시오. 그 소리와 함께 유리로 된 문이 좌우로 열리면서 눈부신 광선이 우리들 눈으로 쏟아졌다. 회원들은 사회자의 빈틈없는 배려에 고마워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한 쌍씩 손을 잡고 옆방으로 건너갔다. 거실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방이 상당히 넓었고 17개의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작은 탁자들이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었다. 시중꾼의 안내로 나와 파트너는 구석에 있는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보아하니 따로 시중 드는 사람은 없는 듯 테이블 위에는 잔과 양주병 딱 2개만 얌전하게 놓여 있었다. 하나는 보르도의 화이트 와인, 또 다른 하나는 스카치 위스키였다. 드디어 기묘한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딱딱한 화제는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던 만큼 나는 마치 말 못하는 벙어리 마냥 입을 꼭 닫고 잔만 채워 마셨다. 여자들도 용감하게 포도주 잔을 들어 올렸다. 얼마 안 가 나는 격렬한 취기를 느꼈다. 파트너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내 손이 떨려서 잔 가장자리가 짱그랑짱그랑 소리가 났다. 나는 무심결에 아무 말이나 나올 것 같아서 당황하며 입을 꽉 다물었다. 내 앞에 앉은 복면의 파트너는 입까지 내려오는 검은 천을 한 손으로 살며시 들어올리면서 조심스럽게 포도주를 마셨다. 아마 그녀도 꽤 취했을 것이다. 복면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아름다운 피부는 이미 새빨개져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문득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떠올랐다.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선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을 닮았던 것이다. 그러나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이 이곳에 있을 까닭이 있을까? 처음부터 어쩐지 아는 사람 같다고 느낀 것은 순전히 내 착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얼굴이 판박이인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 태도가 닮았다고 경솔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건 그렇고 말 없는 술자리도 지금이 절정인 것 같았다. 말하는 사람이야 없었지만 실내는 잔이 부딪히는 울림, 옷깃 스치는 소리, 말 없는 대화 등으로 이상할 정도로 설레고 있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취할 대로 취한 상태였다. 만약 그때 시중꾼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왔다면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또는 누군가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 빈틈없는 회장의 신호였다. 딱 적당한 순간에 시중꾼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술을 다 드셨으면 다시 거실로 모여주십시오. 그곳에는 벌써 다시 음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옆방에서 취객의 마음을 유혹하듯이 좀 전과는 사뭇 달라진 쾌활하다 못해 시끄럽기까지 한 관현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음악에 끌려서 졸졸 거실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방금 전보다 수배나 더한 광란의 무도회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의 광경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을까? 귀를 찢을 것 같은 소음, 검은 하늘에서 폭죽이 쏟아지는 듯한 어지러운 춤들, 그리고 의미 없는 외침. 내 솜씨로는 도저히 그곳의 광경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다. 물론 나 역시도 사지로 번져가는 극도의 취기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또 내가 어떤 광태를 연출했는지 거의 기억조차 없으니까. 얼마나 지났을까?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번쩍 뜨니 방이 낯설었다. 어젯밤 춤추다 지친 나를 누가 이곳으로 실어왔단 말인가? 그런데 대체 이곳은 어디인가?
둘러보니 침대머리 손이 닿는 곳에 배를 울릴 수 있는 끈이 늘어져 있었다. 여하튼 그 끈을 당겨서 누군가를 불러 물어봐야 되겠다고 손을 뻗다가 문득 잿더리 옆에 반으로 접힌 종이가 보였다. 급하게 쓴 연필 글씨. 호기심에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니까 읽기 어려운 가나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너무하십니다. 술을 마셨다고는 하지만 그토록 난폭한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단지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노우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전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루꼬 올림. 그 쪽지를 읽고 있는 동안 잠이 덜 깬 머리가 단숨에 선명해지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 파트너였던 여자가 바로 친구 이노우에의 아내였던 것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후회가 밀려오면서 심장을 헤집듯이 괴로워했다. 정신없이 취했다고는 해도 꿈처럼 아련하게 기억은 남아 있었다. 어젯밤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시중꾼이 살짝 내 귀에다가 속삭였던 것이다.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해드리죠. 나는 여자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갔다. 그때 어째서 그토록 순종적으로 그 여인은 내 손에 끌려왔단 말인가. 그녀도 역시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관에는 자동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고 우리가 좌석에 오르자 시중꾼이 운전수에게 11호실입니다 라고 귀띔을 했다. 그렇게 이곳으로 온 모양이다. 그 뒤의 기억은 더 희미해서 잘 모르겠지만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나는 복면부터 벗어던졌다. 그러자 파트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맹렬하게 달아나려고 했다. 그런 일들이 아슬한 꿈처럼 희미하게 기억이 나지만 이미 취할 대로 취한 나는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술 탓이었다. 방금 이 쪽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녀가 내 절친 이노우에의 부인이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 얼마나 한심스러운 멍청이인가. 나는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더 이상은 세상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앞으로 무슨 낯으로 친구를 대해야 할지 새파랗게 질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회한에 잠겼다. 그러고 보면 나는 처음부터 파트너에게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복면과 변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역시 하루꼬씨가 분명했던 것이다. 나는 왜 좀 더 의심해 보지 않았단 말인가? 얼굴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취하기 전에 왜 그녀의 정체를 진작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 회장의 장난은 나와 이노우에의 친밀한 관계를 잘 몰랐다 해도 거의 상식을 초월하는 지독한 짓이었다. 만약 내 상대가 진짜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계획인 것이다. 그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악한 짓을 꾸민 것일까? 게다가 또 하루꼬씨도 하루꼬씨였다.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낯선 남자랑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이런 장소에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하루꼬씨가 그런 여자일 줄은 정말 미처 몰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변명에 불과했다. 나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세상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이런 불쾌한 결과는 결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쾌하게 짝이 없는 그때 심정은 아무리 써도 모자랄 것이다. 어쨌건 나는 날이 밝는 걸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곳을 나왔다. 겨우 분칠만 지웠지 거의 어젯밤 차림 그대로 마치 죄인처럼 깊숙이 자동차 시트에 몸을 숨기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어도 회한은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아내는 물론 그녀 입장에서도 무리도 아니겠지만 아프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얼굴조차 내보이지 않았다. 나는 하녀가 차려준 밥상을 모래알 씹듯 하면서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고 있었다. 회사에는 전화로 못 간다고 한 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멍하니 있었다. 졸리기도 했지만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책을 읽거나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저 멍하니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문득 어떤 의문이 떠올랐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어처구니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재키 회장이 어젯밤처럼 불륜을 계획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무리 취했기로서니 아침까지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 혹시 그렇게 믿도록 나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제일 먼저 이노우에의 아내 하루코 씨 같은 얌전한 부인이 그런 무도회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자태다. 특히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선, 그것이 회장의 교묘한 트릭이 아닐까? 유곽의 여자를 데려와서 복면만 씌우면 하루코 씨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 혹시 나는 그런 계략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이런 술수에 빠진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닐 수도 있다. 못돼 먹은 회장이니까 어둠의 무도회라는 미명하에 실은 회원들을 모두 나 같은 처지에 빠뜨린 뒤에 나중에 배를 잡고 신나게 웃자고 한 일인지도 몰라. 그래, 그게 그렇게 된 일일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해 볼수록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끙끙 앓기를 그만두고 좀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실실 기분 나쁜 웃음조차 흘려댔다. 나는 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당장 회장에게 달려갈 생각이었다. 내가 얼마나 태연한지 보란듯이 자랑하면서 어젯밤의 음모에 대해서 복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택시 좀 불러달라고 나는 큰 소리로 하녀에게 명령했다. 이재키 회장의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서 차는 곧 그 집 현관 앞에 멈추었다. 혹시 매장에 나간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집에 있다고 해서 곧 거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곳에는 회장 이외에도 다른 회원들이 3명이나 함께 앉아 담소를 즐기고 있었다. 아니, 벌써 계략이 들통났단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은 나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의심쩍었지만 일부러 굉장히 유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어젯밤은 즐거웠냐고 회원 하나가 놀리듯이 말을 걸었다. 에이, 저야 뭐 별거 있나요? 되레 당신이 더 즐거웠던 것 같은데요. 나는 턱을 문지르면서 태연함을 가장하고 대답했다. 어때? 놀랐나? 라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들 내 대답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실로 기묘하고 엉뚱한 말을 했다. 자네가 우리들 가운데서는 가장 신선하니까 아마 가장 즐거웠을 거야. 안 그래요, 회장님? 그러자 회장은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웃기만 했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들은 내 표정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시끌벅적 다른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이었다. 근데 어젯밤의 취향은 확실히 일품이었어요. 설마 복면 쓴 여자들이 자기 아내일 줄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입을 맞춰 웃는 것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부부에게 같은 번호를 나눠줬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용케도 안 틀리고 잘 받아갔네 그려. 그게 틀리면 정말 큰일 나니깐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쓰셨겠지요. 게다가 이재키 씨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정말 여자들도 용케 나와 주었네요. 자기 신랑이니까 다행이지 괜히 맛이 들려서
다른 남자에게도 그런다면은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려니까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을 것이다. 그것으로 사정은 명백해졌다. 회장은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지만 무언가 어떤 착오가 생겨서 나 혼자만 상대가 바뀌었고, 그래서 아내 대신 하루코 씨와 짝이 된 모양이었다. 불행하게도 우연히 나만 대단히 두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차가운 것이 내 이마 위에서 송글송글 맺혔다. 그렇다면 내 친구 이노우의 지로는 대체 누구와 짝이 되었단 말인가? 군말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다시 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도 끔찍한 착오가 아니었는가? 건성건성 대충 인사만 건네고 나는 회장 집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나는 꽝꽝 울리는 두 귀를 틀어막고 어딘가 혹시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그렇게 자동차가 우리 집에 도착하기까지 내가 간신히 생각해낸 것은 바로 그 번호패였다. 나는 차를 내리기 무섭게 안으로 뛰어들어서 서재에 놓아둔 즐겨 입는 양복 주머니에서 그 번호패를 찾아냈다. 그 번호패에는 틀림없이 17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어젯밤 우리의 번호는 11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너무도 확실해졌다. 그것은 회장의 죄도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던 것이다. 이벤트에 앞서 미리 그 번호패를 나누어 줄 때 이재키 회장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나는 눈여겨보지 않고 무도회의 그 격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번호패를 착각했던 것이다. 1과 7을 잘못 보고 11이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대답했던 것이다. 그냥 틀린 번호를 받았을 뿐인데 이런 큰일이 일어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나는 21회라는 미치광이 집단에 가입한 것을 비통하게 후회했다. 그런데 친구 녀석마저도 번호를 잘못 보았다는 것은 정말 운명의 장난이었다. 아마도 내가 11번에 선뜻 대답을 하고 나가니까 자기는 17번이라고 잘못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회장의 글씨는 7자와 1자가 본래 구분이 잘 안 가는 필체였다. 친구와 내 아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지는 나를 돌아보아도 추측이 어렵지 않았다. 내가 어떤 변장을 했는지 아내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미치광이처럼 정신없이 술을 마셨을 테니까. 게다가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증거는 지금 방에 틀어박혀서 나한테 절대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는 아내의 태도였다. 더 이상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대로 서재에 장승처럼 서 있었다. 더는 생각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각인되듯 내 머리를 덮쳐오는 것은 아내에 대해, 친구 이노우에 대해, 그리고 그의 부인 하루코 씨에 대해 일평생 지워지지 않고 따라다닐 어쩔 수 없는 탄식뿐이었다.